안녕하세요. 새법률 산책 김슬아입니다. 지난 5월부터 걱정도 많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도 많으셨죠. 3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이었는데요. 이번 사태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여러 가지 교훈을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첫 코너에서는 그 내용들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들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방향, 입법 전망대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 대한민국을 강타한 메르스. 메르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변이가 잘 일어나는 그런 바이러스 특징을 갖고 아직 어떻게 전염되고 어떻게 전파되는지 명확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30명이 넘는 사망자와 180명이 넘는 확진자들, 그리고 많은 격리자들과 국민들의 고통까지. 감염 의심이 있다는 정보가 있어야지만 초기 단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그런 정보 공개 안 된 점이 가장 큰 요인이었고. 이번 사태를 거름삼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봅니다. 중동판 사스로 불리는 메르스, 즉 중동호흡기 증후군에 감염된 한국인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첫 확진자는 업무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68세 남성. 그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 5월 20일. 이후 180명이 넘는 확진자와 3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2달 가까이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메르스는 새로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2012년부터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처음 나타나 2015년까지 1,000명 이상의 감염자와 4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또 다른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인 사스보다 전염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메르스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 현재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항바이러스제 투여와 대증요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이 됐고 되게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세균성보다 훨씬 입자가 작고 생존 능력이 세균에 비해서는 오히려 더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르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특히 RNA 바이러스라고 해서 변이가 잘 일어나는 그런 바이러스 특징을 갖고 저희 인간에게 왔을 때 아직 어떻게 전염되고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 경로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다른 바이러스 질환에 비해서 주의 깊게 더 앞으로 연구를 하고 이 치료법을 개발해야 되겠지만 백신 개발이 쉽지가 않은 이유는 RNA 바이러스들이 변이가 쉬운 문제 때문에 백신 개발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에 더 주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처 능력을 더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메르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또 조기에 종식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컨트롤타워 부재와 병원 간, 병원 정부 간 소통의 문제가 꼽혔고 또 뒤늦은 정보 공개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는데요. 실제로 정부는 확진자가 60명을 넘었던 지난 6월 7일에야 메르스 확진자 발생 병원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초동 대응 단계에서 정보 공개가 지연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보 공개가 됐으면 병원과 의료계에서는 자체적인 방어 시스템, 즉 병원 감염 관리 시스템을 작동했을 겁니다. 이런 정보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시스템 자체가 작동이 될 수 없었고요. 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은 기본적으로 감기 폐렴하고 동일합니다. 확진 검사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밀접 접촉자 혹은 감염 의심이 있다는 정보가 있어야지만 초기 단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그런 정보 공개 안 된 점이 계속적으로 여타 의료기관으로 전파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이었고. 이뿐만 아니라 빠른 확산세를 막아내지 못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역학조사관이 부족했던 점도 꼽힙니다. 역학조사관은 특정 감염병의 발생 원인과 특성을 파악해
전염병의 확산을 막을 방역 대책을 세우는 전문가로 이번 메르스 사태 역학조사에 동원된 인력은 총 34명인데요. 예방 예약을 하는 역학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숫자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인력을 공중보건의사로 채우고 있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3년 복무를 하는 중에 2년 정도의 트레이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전문성이 좀 의심이 되고 실제로 역학 전문가를 한 2분 정도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CDC 같은 경우에 비하면 너무 터무니없이 너무 적은 인력이 모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 크게 도움이 안 됐다. 그 밖에도 규격화된 음압 격리병동의 부족, 면회나 방문 등이 자유로운 우리나라 병원 내 출입 문화, 또 환자 한 명이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는 의료 쇼핑과 응급실 과밀화 및 장기 체류도 메르스가 빠르게 확산된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알려진 그러한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를 위해서 응급실로 간 것이죠. 응급실에서 이 환자가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또 입원이 쉽게 안 되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되고 응급실의 그 과밀화 현상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응급실의 커패시티가 100이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대형 병원들은 100 이상이고 최고 170까지 되는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보호자와 방문자들까지 하면 가히 응급실이 굉장히 붐비는 장소로서 감염병이 있는 환자가 있을 경우는 거기서 많은 감염자가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메르스 사태는 의료 체계에 여러 가지 미비점들을 노출했는데요. 언제 또다시 닥칠지 모를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사태로 지적된 부분들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국회 역시 분주히 법률 정비를 준비해 왔는데요. 그 결과 관련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법률 내용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달라지는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국회는 지난 6월 25일 본회의를 열고 일명 메르스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인데요. 이번에 메르스로 인해서 수십 명의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잃게 되고 또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격리되는 그야말로 대란을 겪었습니다. 이번에 그 메르스법이 일부 통과됨으로 인해서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간의 정보의 공개와 공유 그리고 협조를 명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그 감염병 정보가 확산될 때 정부가 감염자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경유한 의료기관, 이동 수단, 이동 경로, 접촉한 사람들의 범위 등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해서 예방과 확산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그 밖에 메르스를 새로운 신종 감염군으로 명시해서 법에 포함시키도록 했고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외 신종 전염병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안에 담았습니다. 우선 문제가 됐던 정보 공개 및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보건당국이 감염병 확산 시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 수단, 접촉자 현황 등을 신속하게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병원 간 및 국가 지자체 간 정보 공유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또 감염병 관리사업 지원기구 설치도 의무화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역학조사관도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에 30명 이상, 시도에 2명 이상씩 두도록 해 향후 역학조사관은 전국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역학조사관이 갖는 권한도 크게 강화돼 위험 장소 폐쇄, 일반인의 출입 금지 등 통행 차단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정부가 감염병 환자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등 인적 사항, 처방전 및 진료 기록부, 출입국 관리 기록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감염병 관리에 대한 총체적 체계를 구축한 이번 법 개정. 하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남은 과제들을 들어보면서 또다시 닥칠지 모를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법 개정에서 제외된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피해 보상과 관련된 법은 예산 문제를 이유로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고 감염병 관련 전문 병원이나 연구병원의 설립 문제도 제외됐습니다.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이 일단 발생하면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감염병이 다른 병실에 확산되지 않는 음압 격리 병상이 필요합니다. 네, 음압 격리 병상이 국가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병원이 지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립 감염병 전문병원 혹은 권역별, 지역별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대는 있지만은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심층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불가피한 감염병이 발생했는데 방역이 잘 안 돼서 의료기관이 또 혹은 국민이 받는 피해 보상을 국가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손실 부분을 집중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또 공평한 그런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고, 이게 빠르면 또 7월 중에 심의를 끝낼 예정에 있습니다. 한편 감염병 통제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에서는 신변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인 국립보건원을 중심으로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초 원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질병통제예방센터를 통해 방제와 감시 등 감염병 통제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CDC에서 하는 역할은 정말 어떤 타 부서보다도 제일 위에서 모든 것을 명령하고 거기에 내려가는 명령이 일사불란하게 전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미국에서 메르스가 갔지만 환자 2사람으로 끝났고, 그다음에 에볼라가 갔을 때에 그 에볼라에 관계되는 것이 CDC가 개입하면서 그 제재를 경찰력 동원하고, 그다음에 의료인 동원하고, 역학조사관들 동원하고, 정부 요원들 동원하고, 그래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함으로써 그 피해를 적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도 아마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것을 외국의 여러 가지 사례들도 보고 또 우리나라 현실도 들여다보면서 체제를 한 번 더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 분야와 복지 분야로 분리해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보건과 복지를 우리가 같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복지와 보건이 분리되지 않고서는 이런 건강권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감염병은 더군다나 아주 드물지만 한번 나타나면 상당히 많은 충격을 주고 경제적 손실을 또 안기기 때문에 다른 우리나라에 유입되지 않은 다른 바이러스 질환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훈련도 미리 해야 되고 그 시설도 미리 마련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을 보다 더 강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될 것이고, 많은 희생을 겪고서 얻게 된 감염병 대비에 대한 교훈. 반짝 관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논의와 입법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꿈꿉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에 대비하고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부터 잃은 것도 많지만 이런 귀중한 교훈을 얻어서 앞으로 다시는 감염병에 의해서 전체 나라가 흔들리는 이런 일들을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을 충실히 다함과 함께 국민들께서도 이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히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준비가 없으면 공항에서부터 항만에서부터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역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평소에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에 대해서 매뉴얼을 잘 만들고 또 그것에 대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회에서 입법화하고 또 정부의 적절한 또 피드백을 줘서 정부 정책이 잘 가도록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예산 지원이 되도록 해서 감염병으로 인해서 국민이 희생되고 또 생명을 잃고 또 재산적 손실이 없도록 여야 할 것 없이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들도 이번 메르스 사태로부터 실망하지 마시고 용기를 갖고 잘 회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구 환경의 변화와 국가 간의 교류 확대로 인류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에볼라, 사스, 메르스와 같은 신변종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도 그중 하나일 텐데요. 따라서 새로운 감염병의 유입 확대는 우리가 계속해서 대비해 나가야 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일명 메르스법의 토대 위에서 우리 보건 의료 시스템의 미비한 부분을 꾸준히 보완하고 또 대비해 다시는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없어야겠습니다. 최근 업주를 협박하거나 신분증을 위조 도용해 나이를 속이고 술집에 출입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업주가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제공해도 업주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악용한다는 건데요. 또한 청소년의 고의가 인정돼 청소년보호법상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식품위생법상의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우리가 신분증 보고 뭐 꼼꼼하게 한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 와가지고 하려고 뭐 달라들고 하는 데는 뭐 어떻게 도리가 없는 거지 뭐. 저희는 영업정지 당하고 이러면 정말 타격이 크거든요.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먼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인해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게 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는데요. 또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에서도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해 등록금 1,000만 원 시대. 목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납부를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많은데요. 하지만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카드 납부를 기피하는 대학이 많아 올해 1학기 기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전체 대학의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제공되는 재화 용역이 국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갖는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학 등록금은 공공성이 강한 분야임에도 다른 공공 분야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 이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등록금 납부 수단을 현금과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규정해 학생과 학부모의 납부 방법 선택권을 보장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등으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는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하는데요. 특히 횡단보도 부근에 주정차 차량이 있거나 전방에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차가 있다면 별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정차 차량이나 대형차가 뒤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시야를 가릴 수 있어 보행자 통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뒷차가 앞차를 추월하다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행법은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어 보행자 보호가 미흡한 상황.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모든 운전자에게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부근에 정차 차량이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한 후 운행하도록 하고 횡단보도 및 그 직전 전방 30m 이내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진행 차량을 추월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해 보행자 보호 의무를 확대했습니다. 또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 영국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횡단보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횡단보도 부근의 시설 및 운영 개선, 통행기준 정립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보행자를 의식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이 선행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새법률 생활백서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확인해 보시죠. 아니 잠깐 급한 볼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주차시켰는데 딱지 끊으면은 속이 안 상하겠습니까? 사실 시내 같은 게는 차 세울 곳이 너무 없어가지고 잠깐 세워놨는데 딱지 붙이고 가면 벌금 내면 억울하죠. 안녕하세요. 새법률 생활백서 오지민입니다. 이 피치모탈 사정으로 잠깐 차를 세워뒀다가 주정차 단속에 걸린 경험,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텐데요.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수도 없고 참 야속하죠. 그런데 이제 한숨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주차 단속 5분 전에 미리 문자를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불법 주정차 사전 알림이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로 단속 카메라에 처음 포착되면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5분에서 10분 후 2차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일부 구역에서는 서비스가 제한되며 서비스 신청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수원시의 한 이면도로인데요. 마땅한 주차구역도 없다 보니 김남수 씨는 도로가에 차를 세워두고 잠시 볼일을 보러 갑니다. 이 차 주인드세요? 네. 이렇게 불법 주차하고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잠깐 슈퍼에 볼 일 있어가지고 갔다 온 건데요. 잠깐이라도 네. 이렇게 불법 주차해놓으면 단속에 걸리지 않나요? 잠깐 갔다 온 거라 괜찮아요. 단속 전에 미리 알려주거든요. 남수 씨가 휴대전화로 받은 메시지는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할 예정이니 차량을 이동하라는 것인데요. 외출이 잦은 남수 씨에게는 여간 용이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 불법 주정차 사전 알림이 서비스를 어떻게 알고 신청하게 되신 거예요? 좀 이건 부끄러운 얘기인데 예전에 제가 한번 단속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고지서에 보니까 그 사이트 주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이용해 보니까 어떠세요? 화장실 같이 급한 일이 있었을 때 잠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문자 서비스가 이렇게 오니까 더 빨리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 마음 놓고 이렇게 급한 일을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참 좋아요. 언제나 많은 차량으로 붐비는 시내인데요. 여느 도심과 마찬가지로 함부로 세워둔 차들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원시는 지난해부터 이동 차량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사전 알림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원시뿐만 아니라 서울의 13개 자치구, 경기도 일부 시 등 전국 50여 개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운영 중이며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불법 주정차 사전 알림이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불법 주정차를 하신 분들께 미리 알려드려서 이분들이 이제 차량을 다른 데로 이동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교통의 흐름을 좀 편하게 하고 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그 항의나 그런 것도 좀 줄이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차량 소통이 많은 그 주요 교차로변에 그 카메라가 이제 고정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차량에 탑재를 해서 이동을 하면서 이제 그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두 가지 다 그 카메라가 자동차 번호를 인식을 하면은 차주한테 이 지역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는 그 문자가 바로 발송이 됩니다. 문자를 받고서도 이제 차량을 이동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단속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가장 많이 접하는 단속 카메라는 도로 곳곳에 설치돼 있는 고정식 CCTV. 이동식 차량과 함께 단속 시 사전 알림이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즉, 최초 위반 포착 시 알림 문자를 전송하고 5분 후부터는 단속에 들어가는데요. 불법 주정차 단속은 각 자치구 권한으로 자치구마다 단속반을 운영 중입니다. 보니까 차에 뭐가 많이 달려있네요. 여기는 카메라 단속반이라 가지고요. 저 위에 그냥 카메라 우측 좌측을 찍을 수 있고 안에 컴퓨터 있고 모바일로 찍으면 날아가게 돼 있어요. 단속반이 출동한 곳은 수원의 지동시장. 주차장이 협소한 전통시장이다 보니 불법 주정차 민원도 많은 곳인데요. 단속 차량 출동 후 갑자기 분주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왜 차 이동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문자 알림이 받고서 지금 뛰어오는 거예요. 어떤 문자요? 저기 알림이 저 차량 불법 주정차 됐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지금 이거 이동시키려고. 곧 불법 주정차 단속에 들어간다는 문자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문자 알림이 서비스는 일방적인 단속보다는 사전 알림을 통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운전자의 신속한 차량 이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생님, 근데 여기 아까 단속했던 지역 아니에요? 왜 또 오셨어요? 맞아요. 원래가 알림 서비스라 갖고 저희가 1회 찍고 2회를 찍는데요. 10분 이상 지나면 단속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 이동을 안 하시면 2번 찍기 때문에 단속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으로는 왕복 6차선 미만 도로와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나 도로 모퉁이 5m 이내 구간, 안전지대,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의 경우 인근 10m 이내까지인데요. 이를 어길 시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생님, 오늘 이제 단속한 결과가 어때요? 33대를 단속하고요. 25대는 알림 휘청으로 가시고 8대가 단속이 된 거예요. 그럼 그 8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하는 거죠. 하지만 주정차 단속 지역 중에서 사전 알림 문자를 받을 수 없는 예외 구역이 있는데요. 왕복 6차선 이상 간선도로, 교차로,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 정류장 등은 알림 문자 없이 즉시 단속됩니다. 이 같은 불법 주정차 사전 알림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해당 지역 지자체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불법 주정차 사전 알림이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성과는 얼마나 되나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속은 됐어도 이제 차량은 그대로 계속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교통 흐름에 굉장히 많이 지장을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차량을 바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교통 흐름이 굉장히 원만해졌고요. 궁극적으로는 시민 편의가 이제 증진됐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법 주정차 사전 알림이 서비스로 일방적인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최근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는데요. 따라서 시민들의 주정차 단속 관련 시비들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지자체들마다 서비스 시스템이 달라서 지역이 다를 경우에는 이용할 때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앞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디서나 동일한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통합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조만간 더욱더 편리해진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기대해 보겠습니다. 새법는 산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독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큰 시기인데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온 만큼 개인 건강 더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법률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veryone deserves a chance to walk with everyone else.